네,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26일에 시행된 제2회 동행모의고사 민사소송법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가집행 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가.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는 가집행 선고의 대상이 된다. 자, 우리 소송법 213조 1항을 보면 이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만 가집행 선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따라서 이혼소송은 재산권에 관한 청구가 아니고 신분상 청구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가집행 선고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고, 두 번째는 이혼소송과 병합된 밑에 해설 부분을 보시면 재산분할 청구 같은 경우도 가집행 선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위로 가시면 양육비 청구 같은 경우는 가집행 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재산분할 청구하고 양육비 청구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소법원은 1심 판결 중에 불복 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으로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 자, 213조 1항은 이 가집행 선고는 이 소송비용 부담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를 합니다. 또 한편 그 재판 형식은 판결이죠. 하지만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집행 선고가 붙지 않았을 때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소법원은 1심 판결 중에 불복 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 이 경우는 신청권이 인정이 되고, 두 번째는 재판 형식이 판결이 아니고 결정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으로 가집행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집행 선고에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은 확정 판결에 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집행이다. 자, 따라서 원고는 그 피고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상소심 판결에 의해서 그 가집행 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혹은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해도 이 상황은 이제 피고가 항소를 해서 항소법원이 피고의 항소를 인용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가집행 선고가 실효가 됩니다. 자, 그렇더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에 앞서서 이미 완료된 그 집행 절차나 이에 기한 그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가집행 선고가 실효가 되어도 이는 장래효만 있을 뿐이지 소급효는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라 보기를 보시면 이 가집행 선고에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서 공탁한 담보는 그 정지의 대상인 기본 채권을 담보한다. 자, 그래서 밑에 해설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강제집행을 면제받는 경우하고, 그래서 피고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 두 개를 이제 나누어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강제집행 면제 선고를 받기 위해서 피고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때는 이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피고가 이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이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서 피고가 제공하는 담보는 밑에 가집행 면제 선고와 같이 기본 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이 강제집행 정지로 인해서 원고인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만을 담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집행 면제 선고냐 강제집행 정지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위로 다시 가보시면 같이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올해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있고, 그래서 법원에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한 경우, 자, 이 경우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500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항고가 가능하죠. 자, 이에 반해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서 법원이 담보 제공 명령을 한 경우는 이 담보 제공 명령은 중간적 재판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도 같이 좀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심 제기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정답 지문을 보시기 전에 먼저 나머지 지문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이제 재심에서는 그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0일은 불변 기간. 또 한편 2번을 보시면 판결이 확정된 뒤에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해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또 한편 이제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그 5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30일은 불변 기간이지만 5년은 불변 기간이 아니죠. 계속해서 3번을 보시면 이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그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재심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재심 제기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밑에 이제 해설 부분을 보시면 또 하나의 이제 재심 제기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리권의 혐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이때 이 대리권의 혐의란, 그렇죠?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리권은 있지만 그 소송 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 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후자의 경우는 위에서 이제 보셨던 그 재심 제기 기간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지문이 이제 4번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심 제기 기간인 그 30일이 경과를 했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된 뒤에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심 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렇지 않죠. 그 30일이든 5년이든 둘 중에 하나만 경과를 하게 되면 재심 해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3번을 보시면, 자, 상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입니다. 이제 상고장에 불복 신청의 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해서 그 보정을 명했지만 그 상고인이 보정 명령에 불응한 경우 그 상고장을 각하를 해야 하고 상고 기각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보기 지문을 한번 보시면 이 불복 신청의 범위는 상고장 필수적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불복 신청의 범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두 번째, 어쨌든 이제 불복 신청의 범위를 상고인이 이렇게 기재를 해줘야, 그렇죠, 그 인지액을 확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정 명령이 가능하기는 해요. 자, 그렇더라도 이 불복 신청의 범위에 대한 그 상고심 법원의 보정 명령에 상고인이 불응하더라도 필수적 기재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상고장을 각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시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나머지 이제 정답이 아닌 지문도 한 2개 정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고법원은 매매계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가로 인해서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그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주장이 되었다고 해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요 이제 제척기간은 직권조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해설 부분을 한번 이제 보시면, 자, 상고법원은 상고 이유에 따라서 불복 신청의 그 한도 안에서만 심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상고 이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그 사실 등에 대해서는 그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 431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직권조사 사항인 경우는 상고 이유서에 기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이제 보았던 그 제척 기간은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3번 지문을 보시면 피상고인은 그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부대 상고를 할 수가 있고, 이건 뭐 부대 상소도 마찬가지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부대 상고를 제기를 하고 부대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렇죠? 요 이제 상고 이유서는 본 상고 이유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그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부대 상고를 제기를 했다든지, 혹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이후에 부대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을 때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는지는 밑에 해설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기 4번,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항소의 객관적 주관적 범위는 항소 취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항소 취지와 함께 항소장에 기재된 사건명 그리고 뭐 사건 번호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왜 이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지만, 그렇죠, 이 항소 취지는 필요적 기재 사항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항소의 범위하고 항소 이유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소 범위를 이제 판단할 때는 항소 취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기 2번을 보시면, 자, 항소심 종국 판결이 있은 이후라도 그 종국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서 다시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먼저 있은 종국 판결은 그 효력을 잃고 그 종국 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뒤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새로운 종국 판결이 있기까지, 이제 새로운 종국 판결이라는 얘기는 파기환송심의 종국 판결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있기까지는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부대 항소를 제기를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은 항소의 취하인데, 요건 이제 소취하랑 이제 비교를 하셔야겠죠.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가능해요. 그렇죠? 자, 이에 반해서 항소 취하는 항소심 종국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된 경우도 그 파기환송심의 종국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능하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부대 항소가 있더라도 그렇죠, 항소는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항소를 취하게 되면 부대 항소의 종속성 때문에 부대 항소도 같이 취하가 그렇죠, 소멸이 되는 거죠. 그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계속해서 보기 3번, 여기 이제 정답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부대 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해서 독립하여서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이에 부대에서 원 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이다. 여기까지는 맞는 표현입니다. 뒷부분이 잘못된 거죠. 이때 이제 피항소인이 부대 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해서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죠. 근데 여기 이제 제한을 받는다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상 상기항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기 2번을 한번 보시면 채권을 상기한다고 주장을 하였다가 항소심 변론 기일에 피고 소송 대리인이 그 상기항변을 처리한다고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이 피고의 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상기항변을 배척했다면 이는 처분권주의에 반하죠. 근데 요번에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될 게, 피고가 상기항변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단하게 되면 그때는 변론주의 위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두 개를 좀 같이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밑에 보기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그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그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자, 여기까지는 옳은 지문이 되겠죠. 뒷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해서 그 원고가 소송상 상계 재항변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죠. 근데 허용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이제 보실 건 여기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한 원고의 소송상 상계 재항변은 이제 쟁점이 뭐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뒤에 우리 문제가 나오겠지만 피고의 동시행 항변에 대해서 원고가 소송상 상계 재항변을 하는 경우는 그때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쟁점하고도 여러분들이 조금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자 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밑에 이제 먼저 이제 보기 1번을 보시면 이 채권자 대위 소송에 있어서는 피보전 채권의 전부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피보전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판단이 되면 소각합 판결을 하죠. 자, 마찬가지로 이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 인물이 아니거나 혹은 사망한 사람인 경우, 이렇게 되면 피보전 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되겠죠. 자, 따라서 이 경우도 그 채권자 대위 소송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서 부적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고, 자, 보기 2번을 보시면, 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이사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에 있어서 그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사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때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당해 이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아니고 이사가 된다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에 반해서 이제 본안소송 같은 경우, 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피고 적격자는 당해 회사가 되는 거다. 두 개를 좀 같이 비교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외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자가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을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가름해서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유이익이 있죠. 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판례가 총 3개가 있습니다. 3개를 모두 같이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첫 번째, 요건 이제 소유이익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이에 반해서 이미 건축이 완료가 되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이제 마친 경우는 또 소유이익이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 그거 약간 예외적인 느낌의 판례가 또 하나가 있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마쳤지만 아직 사용을 위해서 신고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는 또 소유이익이 있다고 하는 또 판례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총 3개를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보기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그 건물에 관해서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로 될 사정이 있다면 그 건물의 종전의 소유자로서는 그 등기 부상에 소유 명의자에게 말소 등기를 구할 소유이익이 있다. 소유이익이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는 이렇게 소를 제기할 소유이익이 없는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게 밑에 이제 해설 부분을 잠깐 이제 보시면 이런 표현에 좀 집중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그쵸, 요 표현이 되겠죠. 종전의 소유자가 이를 흘러내고 그리고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쵸. 요 표현이 나오면 또 예외적으로 소유이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포인트를 맞추시면 되겠죠. 종전 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흘러내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축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 종전 건물에 관해서 마쳐진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말소를 구할 소유이익이 있다고 한 판례, 2개를 같이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셔서 2개를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른 이제 보기 4번도 좀 같이 볼게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 근로자의 정년이 지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소는 각하되는데, 이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소상인 소송 요건이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원래 이제 소송 요건의 판단 기준 시, 원칙적인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지만, 우리 판례는 확인의 이익 등과 같이 소송 요건인 직권조소사항인 소송 요건에 대해서는 언제도, 그렇죠, 고려를 한다는 겁니까? 상고심에서도 고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상고심에서도 하나 좀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 나 부분을 보시면, 이제 나 부분과 관련된 판례가 올해 우리 시험에 기출 문제로 나왔었죠. 자, 압류 및 전부 명령 정본이나 그 결정 정본의 송달이 이미 사망한 제3채무자에 대해서 실시가 되었다고 해도 그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압류 및 전부 명령 정본이나 결정 정본을 수령을 했다면 그 송달은 그때 그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칙은 사망한 자를, 그렇죠, 송달받을 사람으로 한 송달은 무효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그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수령을 했다면 효력이 있다고 한 판례가, 아주 예외적인 판례가 하나가 있고, 그게 이제 올해 우리 시험에 나왔고, 그렇죠? 그 우리 시험에 나왔던 그 판례 중에 또 판결 요지 이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같이, 그렇죠,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다 부분 보시면 이 송달 장소로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 여기 이제 영업소 사무소는 주소 등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송달 장소는, 그렇죠, 송달 장소는 이 소송법이 인정하는 송달 장소는 2가지가 있습니다. 주소 등이 있고 근무 장소가 있죠. 주소 등에는 뭐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가 있고, 그리고 이 주소 등에서 송달이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근무 장소에다가 송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제 근무 장소는 보충적 송달 장소가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실 게, 이 송달 장소로서의 영업소나 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이 직접 경영하고 운영하는, 그렇죠, 영업소, 사무소여야 한다. 이제 하는 표현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또 한편 이때 이제 영업소나 요 사무소는 여기 한시적 기간에만 설치되거나 운용되는 것이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반복해서 그 송달이 이루어질 것으로 객관적으로 기대가 될 수 있는 경우라면 또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그것도 좀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라 부분 보시면 이 송달 장소가 아닌 곳, 이게 표현이 나와 있죠. 이때 이제 다음 보시면 사무원, 고용인, 동거자, 얘들 우리는
수령대행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령대행인에게 송달하는 것을 우리는 보충송달이라고 하는데, 이 수령대행인에 대한 보충송달은 딱 어디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송달 장소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주소 등이라든지 근무 장소에서만 보충 송달이 가능하고, 송달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보충 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그렇죠, 어렵지 않게 이제 푸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송달 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 설사 그 사무원 등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그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그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 송달의 방법으로서 적법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표현에 속으시면 안 되겠죠. 뭐 사무원 등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않았다,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을 보시면, 자, 근무 장소 외의 송달 장소에서 그 송달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 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뭐 여기까지는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때 그 동거인이 미성년자라면 송달할 수 없다. 아니죠. 그 동거인이 미성년자이더라도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경우라면 그 미성년자에게 보충 송달이 가능합니다. 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이까지 아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판례는 보통 한 9세 정도가 되면 이때 그죠,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 미성년자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또 한편 여러분들은 얘랑 이제 비교를 할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직접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때는 그 미성년자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했다면 부적법한 송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가 당사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송달받을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두 개를 같이 비교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가 아니고 미성년자가 동거인으로서 이제 수령 대행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사례랑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랑 비교하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삼순환 때 공부를 했었던 노트 35번 주제에 마라베아 숫자 3번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두 개를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보기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그 수동 채권이 동시행 항변에 행사된 채권인 경우에는 그러한 상계 주장에 관한 그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제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와 있죠. 그 수동 채권이 동시행 항변으로 행사된 채권. 자, 그래서 우리 이제 216조 2항을 보면 이 상계 항변 같은 경우는 기판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상계 항변에 기판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수동 채권이 소구 채권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기 1번과 마찬가지로 수동 채권이 동시행 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인 경우에는 기판력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제 앞에서 이제 보셨던 문제하고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보기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여러 명의 이제 채권자들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에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그 확정된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변론 종결일 이전에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 채권자에게 미친다. 이때 우리 판례는 이 다른 추심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판례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될 게 채권자 대위 소송에 관한 판례하고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갑이라는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게 이제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채무자 을의 또 다른 채권자 정이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그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 즉 다시 말하면 갑이 제기했던 그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정이 제기한 채권자 대위 소송에 기판력이 미치느냐. 이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것처럼 채무자가 그 채권자 대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정이 제기한 채권자 대위 소송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었죠. 즉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는 기판력이 미친다고 했던 게 우리 판례 입장이지만, 또 특이하게도 추심금 소송에서는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채권자 대위 소송하고 추심금 청구 소송을 두 개를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또 하나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보실 게 중복소송도 마찬가지였죠. 채권자 갑이 제기한 그 채권자 대위소송 계속 중에 그 다른 채권자 정이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를 하면 중복소송이었죠.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또 한편 그 채무자, 을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어떤 이행해소를 제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채권자 갑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추심해소를 제기하면 또 중복소송이 안 된다고 했던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채권자 대위소송하고 이 추심금 청구 소송은 약간 좀 구조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이제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기판력 부분하고 중복소송 부분하고 이제 비교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정답 지문을 보기 전에 보기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그 청구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토지 소유권의 존부에 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이 토지 소유권이 이른바 선결적 법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결적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위 청구 기각된 확정 판결로 인해서 그 토지 소유자가 갖는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나 혹은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의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실체적인 내용이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뒷부분은 기판력의 본질 이론에서 실체법설을 따르지 않고 우리 판례가 소송법설을 따른다 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기 4번을 보시면 자, 임대차 보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즉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임대차 보전금 반환 청구의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되면 당연히 이게 이제 소송물이기 때문에 그 보전금 자체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겠죠. 자, 계속 볼게요. 변론 종결 전의 사유를 들어서 그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임대차 보전금의 액수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보전금 자체는 소송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임대차 보전금의 반환 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연체 차임 등의 피담보 채무의 부존재, 이 부분은 소송물이 아니죠. 이른바 이제 동시행 항변 같은 것들이 혹은 선결적 법률 관계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바로 먼저 정답 지문 보도록 할 텐데 해설 부분 좀 한번 보시고 이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여기 이제 이행기나 그렇죠? 이행기나 변제 이익에 관한 사항은 이거는 이제 구체적 사실이기 때문에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정하기 위해서 밑에 보시면 그렇죠? 이 법정 변제 충당 순서 자체 이걸 이제 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건데 요 자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법 규정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법률상 효과에 관한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자백은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보시면 법정 변제 충당 순서 자체 이거는 법 규정 자체이기 때문에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뭐 이행기라든지 변제이익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 사실이기 때문에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두 개를 꼭 좀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기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판상 자백이 되려면 그렇죠? 이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위에 가시면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냥 조금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좀 좋겠죠.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분명한 경우 이런 경우 우리 판례는 서로 간의 주장이 일치된다고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상 자백이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3번 보시면 재책과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입니다. 자, 법관이 사건에 관해서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는 법관은 직무집행에서 채책된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채책 사유들을 보면
1호 사유라든지 5호 사유가 가장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2호, 3호 사유, 4호 사유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어떤 이제 재척 사유들이 있는지 정도만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이런 이제 재척 사유들은 옳지 않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41조 2호라든지 3호, 4호 같은 경우는 일독 정도 하셔도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4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론 종결 후에 기피 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자, 위법하지만 그 이후에 기피 신청이 각하가 되어서 확정이 되면 그 흠은 치유된다. 자, 그렇지 않죠. 처음부터 위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해설 부분을 보시고 조금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자, 법원은 재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게 되면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본안 소송 절차를 정지를 하여야 하는데, 자, 세 가지 경우는 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피 신청이라든지 재척 신청이 각하된 경우 정지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행위 같은 경우도 정지하지 않아도 되고, 마지막이 우리 이제 지문과 같이 종국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때 요 종국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는 조금 이제 해석해서 보면 1심 변론 종결 이후에 기피 신청이 있다든지 혹은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에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변론 종결 이후에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는 판결을 선고해도 그렇죠, 위법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뒷부분은 보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과 상소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이제 보기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가 사자를,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죠.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해서 소를 제기를 했을 때 재판장의 소장 심사권으로 그 보정을 명할 수는 없고, 법원은 그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각하 판결로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소송 요건이나 당사자 파트에서 봤지만, 우리 이제 당사자, 대립 당사자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을 우리 판례는 소송 요건의 문제로 봅니다. 근데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소송 당사자 대립 구조를 갖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소송 요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소송 요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부적법하면 판결로서 각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소장 심사권으로 보정을 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같이 이제 정리를 해두시고, 자, 정답 지문인 3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 명령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나 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고, 두 번째는 그럼 특별 항고는 가능하냐? 특별 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지보정 명령은 일종의 중간적 재판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복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불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재판장의 인지보정 명령에 대해서 불응을 했을 때 소장 각하 명령이 있으면 이제 그때 가서 적시 항고를 하면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순환 때 정리를 해드렸던 것처럼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그렇죠, 확인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문제 15번 소송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채권자 취소권 행사기간, 제소기간이 되겠죠. 준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직권조사 사항인 소송 요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의심이 없는 경우까지 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그죠? 그래서 이제 법원은 이제 두 가지 경우에 조사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피고의 주장이 있든지 혹은 이제 피고의 주장은 없지만 이미 제출된 소송 자료 등을 통해서 그 소송 요건의 전부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면 조사를 하면 되죠. 다만 밑에 나오는 것처럼 법원이 현출된 모든 소송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해서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보기 2번을 보시면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소는 그 흠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각하해야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항소심이 실수로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이는 이제 상고심의 파기 사유가 아니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원래는 소송유권 혐의 있으면 소를 각하를 해야 되는데 실수로 청구 기각 판결을 하더라도 본안인 소송물에 대해서는 기판적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고심의 파기 사유가 아니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계속 문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 이제 선정 당사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보기 1번을 보시기 전에 보기 2번을 먼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정 요건으로서 공동이해관계란 자,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적 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때 이제 공동소송인이 되기 위해서는 65조의 그렇죠 주관적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62조를 보시면 제1문과 제2문으로 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1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동소송인 간에 주요한 공적 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65조 제2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제 주요한 공적 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65조 2문 즉 후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 당사자를 선정할 수가 없는데 이 65조 후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동종 혹은 같은 종류라는 말이 나오면 65조 후문에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는 선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동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 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그 다수자의 권리 의무가 같아야 되는 것이지 같은 종류이면 안 돼요. 그래서 권리 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 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경우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선정 당사자 선정을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자, 또 하나 이제 밑에 보기 4번을 한번 보시면 이 보기 4번은 우리 소송법 63조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63조 조문을 한번 꺼내보시면 자, 1항입니다. 이제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그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즉 다시 말하면 소송 계속 중에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거나 법인 등이 당사자일 때 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소멸 사실을 통지를 해야 그 소멸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게 63조 2항입니다. 53조의 규정에 따라 이게 이제 선정 당사자가 되겠죠.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도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다시 이제 보기 4번으로 한번 와보시면 이제 당사자 선정은 언제든지 장래를 위해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선정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선정자 또는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법원에 대해서 그 선정 철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철회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 여기는 63조 2항 때문에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웬만하면 묵시적인 경우 다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선정의 철회도 묵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다음에 17번 통상의 보조 참가입니다. 그렇죠? 이 이제 제3자 소송 참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보조 참가는 통상의 보조 참가가 있고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가 있고 또 당사자 참가는 공동소송 참가가 있고 독립 당사자 참가가 있었죠. 이때 이제 이 통상의 보조 참가의 경우는 요 보기 1번 지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천천히 한번 이제 보시면 이 통상의 보조 참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송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죠. 그때 이제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서 그 법원의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그때 이제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냐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상 경제상의 이해관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는 그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해서 보조 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다면 이렇게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럼 이제 보기 2번이 여기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소송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는 그 피해자가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 소송에 대해서 그 피고인 보조 참가인은 원고를 위해서 보조 참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조 참가와 동시에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판례는 나름 유명한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우리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기출 문제로 나온 적은 없었지만 변호사 시험에 모의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기 3번을 보시면 이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참가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당사자 능력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판례는 이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는 그 제3자는 민사소송법상에 자, 이렇게 이제 당사자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 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을 보시면 이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 비용은 그 본안 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대상이 된다냐? 그렇지 않죠. 우리 보통 이제 판결 주문을 보시면 1번 주문이 본안 판결에 대한 주문이 되고, 2번 주문이 소송 비용 부담 재판, 그리고 이제 3번 주문이 만약에 원고 성소 판결이라면 가치병 선고를 이제 붙이는데, 당연히 이제 1번 주문의 그 집행력이 소송 비용 부담 재판에 대해서 집행력이 미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해설 부분 한번 보시면,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만으로 첫 번째는 소송 비용 상환 청구 채권의 집행 권한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소송 비용 확정 결정까지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소송 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그 소송 비용은 본안 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이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9번 문제가 승계집행문에 관한 문제인데, 아마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 승계집행문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독립된 주제로 해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승계집행문이라는 이 제도는 민사소송법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의 제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소송법 교과서에 이 승계집행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판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고, 혹은 우리 민사소송법 교과서에서 보통 소개가 되고 있는 승계집행문과 관련된 그 판례들을 여기 다 모았으니까, 이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웬만해서는 승계집행문과 관련해서는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보기 1번을 한번 보시면, 자, 소송 계속 중에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 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기억하실 건, 소제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은 당연 무효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소제기 전이 아니고 소송 계속 중이라는 게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 계속 중에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절차 중단 사유를 간과를 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 판결이 선고되면 이건 당연 무효가 아니고 일단 유효해요. 그렇죠? 즉 위법하지만 유효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소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되면 재심해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판력이 발생하고 집행력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당사자가 이렇게 사망을 했으면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판결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집행력도 발생하고, 즉 재심해소를 통해서 그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은 집행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판결에 의해서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사망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승계집행문 부여가 가능한 겁니다. 물론 재심해소를 통해서 그 판결이 취소가 되면 그때는 승계집행문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가 않겠죠.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보기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이 있고 소송 비용 확정 절차가 있다고 해서 이 확정 절차 자체는 강제 집행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할 때는 승계 집행문이 불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판례는 승계 집행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소송 비용의 확정 절차는 강제 집행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비용 부담 재판 이후에 그 비용 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더라도
승계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이 경우는 우리 판례가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이제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보기 3번을 보시면 청구이해소 계속 중에, 청구이해소는 이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서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가 청구이해소입니다. 근데 그 소송에서 그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자는 그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청구이해소의 민사소송법 81조에 의한 승계 참가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이 경우는 또 마침 또 강제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부여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은 요 2번 지문하고 3번 지문을 조금 이렇게 주의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 4번인데 이 소액 사건에 있어서 이행 권고 결정은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일반 소송 절차와 다르게 단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 이제 소송이라면 확정 판결에 의해서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단순 집행문이 원칙적으로 이제 필요하지만 이 소액 사건에 있어서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단순 집행문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 조건 성취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나 승계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는 그때는 조건 성취 집행문 혹은 승계 집행문을 부여를 받아야 하죠. 그럼 이 부분은 독촉 절차에 있어서 확정된 지급 명령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같이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승계 집행문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었던 문제 6번에 보기 4번에도 이제 승계 집행문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그렇게 총 한 5개 판례 정도, 즉 문제 6번에 있는 보기 4번까지 해서 총 5개 정도, 여기 이제 4개 포함해서 총 5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그다음 이제 승계 집행문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제 출제될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없이 그렇죠, 대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24번 예비적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부분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여기 이제 보기 3번을 한번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 있죠. 가지건물 반환 신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있고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임시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이제 피고가 항소를 하면서 법원에다가 가시건물 반환 신청을 하게 되면 이 가시건물 반환 신청은 일종의 예비적 반소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판례는 이렇게 예비적 반소라고 하는데 조금 이제 구분 짓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예비적 반소라고 하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대비를 해서 그 반소에 대해서 심판을 구하는 그 조건부 반소를 예비적 반소라고 하는데, 이 가시건물 반환 신청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반소가, 그렇죠, 이 가시건물 반환 신청이 이제 부진정 예비적 반소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를 한다라는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판례는 뭐 예비적 반소를 이렇게 이제 부진정인이, 그렇죠, 진정인이 나누지 않고 이 경우도 그냥 예비적 반소라고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시면, 자, 가집행 선고가 붙은 제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가 항소를 했는데, 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자,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는 얘기는 1심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소심도 결과적으로는 원고의 청구 인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심의 원고 청구 인용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는 얘기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시건물 반환 신청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해서 심판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항소를 기각했다는 얘기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됐다는 거죠.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은 당연히 그 가시건물 반환 신청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이제 문제 21번 기일과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보기 4번 한번 볼게요. 이제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서 불변 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자, 2주 이내에 그 게을리한 소송 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요 2주를 뭐라 그러냐면 추후 보완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문을 보면 이 추후 보완 기간은 불변 기간은 아니죠. 즉 이제 위 2주의 추후 보완 기간은 통상 기간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통상 기간은 불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문을 통해서 그렇죠. 위 추후 보완 기간 2주는 기간의 신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위 취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보기 2번을 보시면 송달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재판장이 그 당사자에 대한 기일 통지서를 공지송달에 의할 것으로 명함으로써 그 당사자에 대한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위 공시송달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각 변론기일에 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면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 자, 이게 이제 하나 같이 이제 정리를 해 두실 게, 여기 지금 문제는 쌍방불출석에 따른 이제 소취와 간주가 그렇죠,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먼저 이제 첫 번째 기억하실 건 여기 이제 기일 통지서가 공지송달로 송달된 경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자백 간주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지송달로 송달된 경우는 자백 간주는 성립되지 않아요. 하지만 공지송달로 송달된 경우는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고 따라서 소취하 간주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은 이제 주의를 하실 게 공시송달로 송달이 되더라도 그 공시송달이 적법한 공시송달이어야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시송달은 다시 소취와 간주가 가능하냐 두 개를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면 소취와 간주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적법한 공시송달이라면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취와 간주가 성립될 수 없다. 두 개를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이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경우는 부적법한 공시송달이죠. 보시면 송달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그렇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공시송달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명백함에도 재판장이 당사자에 대한 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에 의할 것으로 명함으로써 당사자에 대한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우리가 이제 송달 부분에서 공부를 했지만 공시송달 요건에 흠이 있더라도 재판장이 일단 공시송달 명령을 하면 그 공시송달은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옳은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옳은 지문. 뒷부분이 잘못된 거죠. 효력이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있지만 각 변론기일에 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면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공시송달 사건이라면 자백 간주는 성립되지는 않지만 소취와 간주는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부적법한 공시송달이라면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서 소취와 간주가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문제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보기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번이나 2번이나 뭐 3번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계속 많이 봤었고 별로 어렵지도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일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보시면 당사자가 말로 소송 대리인을 선임을 하고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도 소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우리 이제 앞에서 이제 배웠지만 뭐 법정 대리권의 전부, 법인이 당사자일 때 그 대표권의 전부, 그 소송 대리권의 전부 같은 것들은 다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선정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무조건 서면 증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요 경우 여기 이제 보시면 말로 소송 대리인을 선임을 했지만 법원 사무관 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 이렇게 이제 우리 보시면 이 소송 절차에서 대리권은 이제 전부는 중요한 문제죠.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송 요건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주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대리권이 없는 자가 어떤 소송 행위를 하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그만큼 이 소송 절차에 있어서는 그 대리권의 전부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반드시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서면으로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 이제 보시면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조서라는 것 자체가 서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라면
이건 뭐 서면 증명한 경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그 소송 대리인의 권한은 그 서면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법정 대리권, 소송 대리권, 선정 당사자의 자격은 반드시 원칙적으로 그렇죠?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까지 좀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4번 소송상 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조합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민법상 조합은 아니니까 괜히 또 오해를 하셔서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이제 재건축 조합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조합은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합원이 아닌 뭐 제3자가 이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를 하는 경우는 그때는 이 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조합장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3자가 이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조합의 이사가 그 자기를 위해서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를 하는 경우는 그때는 조합장이 대표하는 게 아니고 누가 대표를 하나요? 보시면 감사가 대표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를 했는데 조합의 감사는 있고 조합장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없는 경우가 아니죠. 따라서 이 경우는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보기 3번 정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에 따라서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여기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보시면 이제 법률에 따라서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건 우리는 한 단어로 줄이면 법률상 소송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법률상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소송 대리인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에 반해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인 경우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법률에 따라서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즉 법률상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소송 대리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는 원래 법무부 장관이지만 누구를 선임을 하는 겁니까? 국가 소송 수행자를 선임할 수 있죠. 그때 그 국가 소송 수행자는 이른바 법률상 소송 대리인이 되는 거죠. 즉 이제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법무부 직원을 국가 소송 수행자로 선임할 수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 법률상 소송 대리인은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과 다르게 일체의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 소송에서 그 국가 소송 수행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없더라도 청구를 인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아울러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기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기 4번 문제는 신급대리 원칙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 대리권이 부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 지문은 아니지만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키워드를 따셔서 준비를 하셔도 이 부분은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는 소송 대리권이 부활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보기 4번과 같이 다시 상고된 경우,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키를 잡으시면 되겠죠.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죠. 다시 상고된 경우는 소송 대리권이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심 대상 판결에 있어서 소송 대리권은 재심에서에 있어서도 부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파기환송심에서는 부활해요. 하지만 다시 상고된 경우 혹은 재심에소가 제기된 경우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5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구의 병합과 그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보기 3번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심이 그 기존의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서, 요 이제 기존의 청구, 이걸 만약에 A 청구라고 보게 되면 이 기존의 청구, 즉 A 청구에 대해서는 1심이 청구를 기각을 했죠. 즉 1심에서는 병합소송이 아니고 A 청구, 즉 단일 청구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원고가 일단 항소를 하였고, 자,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 요게 이제 A 청구, 그렇죠? A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 요걸 이제 B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에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라고만 주문 표시를 하게 되면, 즉 A 청구에 대해서만
다시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되지, 항소심에서 추가된 B 청구에 대해서는 주문 표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과 함께 이렇게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도 같이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천천히 한번 문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음미를 하면서 보시면 그닥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이 이제 보기 4번인데 여기 키가 되는 단어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보통 판례가 인정을 하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사안은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련성은 있지만 양립 가능하다. 그래서 선택적 병합으로 제기되어야 할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 필요성이 있어서 원고가 심판 순서를 붙여서 청구를 하면 그걸 우리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부진정 예비적 병합은 선택적 병합 사안을 예비적 병합 형태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 판례는 이제 최신 판례긴 한데 이렇게 단순 병합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련성이 조금 있을 때 예외적으로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 해소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표현은 여기 재산상 손해배상, 그렇죠?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 우리 이제 소속물 이론에서 봤지만 손해 3분설이라고 해서 재산상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 그리고 소극적 손해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신적 손해. 이 세 가지는 각각 별개의 소속물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한꺼번에 청구를 하게 되면 단순병합이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사안은 지금 단순병합 사안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일반적인 단순병합과 다르게 조금 어느 정도 이 병합, 청구된 병합된 그 청구들 사이에 논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서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가능하다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순 병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가능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지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그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같은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여러 개의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밀접. 이제 보통의 단순 병합은 논리적 관련성이 없습니다.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혹은 뭐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혹은 뭐 이제 건물에 대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해소와 함께 건물 인도 청구, 혹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본래적 거부 청구를 하면서 집행불능을 대비해서 대상 청구를 한다 하는 것들은 단순 병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들 사이에 어느 정도 논리적 관계가 조금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조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서 청구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이제 이렇게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는 건 어쨌든 심판 순서를 붙이니까, 그래서 1심에서 심판할 때는 심판 순서에 따라서 심판하면 되는 건데, 우리 이제 앞에 또 하나 이제 판례를 봤었죠. 부진정 예비적 병합은 항소심 심판 범위를 따질 때는 그때는 예비적 병합처럼 취급하지 않고 또 선택적 병합처럼 취급한다는 그런 판례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안이냐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 사안인데 주의적 청구는 기각했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을 했을 때 피고만 항소한 경우, 그때 우리 판례는 항소심에서 주의적 청구도 심판 대상이 된다고 봤었던 거죠. 그래서 그 판례도 아울러서 같이 좀 비교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제2회 동행모의고사 민사소송법 해설 강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하나 다시 한 번 더 뭐 잘 아시겠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모의시험에서 얼마를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도 물론 뭐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다시 한 번 더 해설 자료를 보고 100개 지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풀었는지 혹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풀었는지를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지문은 다음에 나왔을 때 반드시 맞힐 수 있도록 다시 복기를 하실 때 좀 꼼꼼하게 복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